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주제는 금융 데이터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네, 금융시장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주제죠. 맞아요.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 게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잘 아실 겁니다. 막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독점적인 터미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직접 수십 개의 API 문서를 뒤져가면서 복잡한 스파게티 코드를 짜야만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오픈소스로 싹 다 통합해버린 플랫폼이 있다면 어떨까요? 방대한 분용 데이터랑 코딩 이야기 때문에 벌써 머리가 아프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저희가 다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분석할 핵심 자료가 바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오픈비비라는 금융 데이터 플랫폼의 GitHub 저장소 페이지입니다. 단순한 데이터 수집 도구를 넘어섰더라고요. 분석가, 퀀트, 그리고 심지어 AI 에이전트를 위한 거대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플랫폼이 도대체 어떻게 복잡한 데이터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 문서를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들이 스스로를 단순한 툴이 아니라 ODP, 즉 오픈 데이터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플랫폼이요? 네, GitHub 생태계에서 별이 6만 800개 이상이고 포크가 5,900번이나 일어났거든요. 이건 단순히 유용한 스크립트 모음집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와, 6만 개 이상의 별이라니.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랑 금융공학자들이 이미 이 프로젝트의 코드를 다 뜯어보고 검증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00% 파이썬으로 구성된 이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 철학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요. 바로 한 번 연결하고 어디서든 소비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 연결해서 어디서든 쓴다는 개념 자체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쪽에서는 꽤 흔한 레포토리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이게 유독 금융 데이터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으로 평가받는 실질적인 이유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기존 금융기관들의 레거시 시스템이랑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바로 파견화의 저주를 인프라단에서 끊어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퀀트데스크나 헤지펀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데이터 소스가 엄청 많겠죠. 그렇죠. 주가 데이터는 A벤더에서 가져오고 거시경제 지표는 B기관, 대체 데이터나 암호화폐는 C 스타트업 API를 씁니다. 인증 방식도 다르고 호출 제한도 다르고 무엇보다 데이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다 맞추려면 진짜 골치 아프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이 파편화된 원시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맞추는 전처리 파이프라인 구축에 전체 업무 시간의 80%를 쏟아붓습니다. 80%요? 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래서 오픈비비가 수많은 데이터 공급업체들과의 연결을 백엔드에서 미리 싹 다 처리해둔 거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는 이 허브에 한 번만 접속하면 내부 데이터 출처와 상관없이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 소비 방식을 네 가지의 아주 뚜렷한 하위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눠 놓았더라고요. 네, 그 분류가 아주 직관적입니다. 첫 번째가 퀀트를 위한 파이썬 환경이더군요. 복잡한 통계 모델 돌리거나 백테스팅하는 분들한테 파이썬은 거의 모국어나 다름없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퀀트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분석가를 위한 오픈비비 워크스페이스 및 엑셀 지원인데 사실 코딩에 능통한 퀀트랑 스프레드시트 주로 쓰는 전통적인 애널리스트는 완전히 다른 도구를 쓰잖아요. 근데 이 둘을 하나의 데이터 백엔드로 묶었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 부분이 바로 이게 엔터프라이즈급 인프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동일한 원천 데이터를 누군가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드로 부르고 누군가는 엑셀 플러그인으로 부르는 거죠. 부서 간의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거 진짜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는데 바로 AI 에이전트를 위한 MCP 서버를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였어요. 네, 최근 AI 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죠. 잠깐만요. 여기서 MCP 서버라는 개념을 여러분을 위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AI가 금융 데이터를 소비하는데 이게 왜 필수적인 건가요? 그냥 기존 API 던져주면 AI가 못 읽습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일반적인 API는 철저하게 인간 개발자가 문서를 읽고 코드를 짜서 요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MCP, 즉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AI 모델이 외부 도구나 데이터베이스랑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기계 전용 통역기입니다. 아, 기계 전용 통역기. 확 와닿네요. 오픈비비가 이걸 지원한다는 건 챗 GPT나 클로드 같은 대형 언어 모델한테 애플 주가 좀 가져와 라고 명령했을 때 AI가 스스로 오픈비비 인프라에 접속해서 데이터 검색하고 필터링하고 분석에 딱 맞는 형태로 추출해내는 플러그 앤 플레이 환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금융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아예 내장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REST API인데 자체 핀테크 앱이나 사내 대시보드 구축하려는 팀한테는 그야말로 뷔페 같은 기능이죠. 미들웨어로 깔아두고 필요한 데이터만 쏙쏙 빼가면 되니까요. 결국 핵심은 사용자가 누구든 어떤 도구를 쓰든 진입장벽을 완전히 평탄화시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데이터 민주화를 인프라 수준에서 구현한 거죠. 아키텍처의 우수성은 뭐 충분히 납득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엔드가 훌륭해도 실무자들이 도입하려면 결국 편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 플랫폼이 보여주는 극단적인 단순성입니다. 네, 코드 한 줄이면 끝난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자료에 있는 코드 스니펫 보니까 터미널에 pip install openbb 치고 파이썬 환경에서 딱 한 줄, 그 obb.equity.price.historical.apple 이거 치니까 터미널 창에 애플 주가 시계열 데이터가 깔끔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쫙 뜨더라고요. 그 단 한 줄의 코드가 내부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작업량을 아시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기존 방식이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똑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특정 벤더 API에 HTTP 요청을 보내야 하고요. 인증키 헤더에 숨기고 날짜 파라미터 맞추고 응답 오면 보통 복잡한 제이슨 형식이거든요. 아, 제이슨 파싱하고 결축지 처리하고 타임스탬프 맞추고. 네, 그 지루한 과정을 다 거쳐야 비로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표가 나옵니다. 수십 줄의 코드가 필요한데 오픈비비는 그걸 직관적인 함수 하나로 완벽하게 추상화해버린 겁니다. 개발자나 퀀트들한테는 진짜 시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마법이네요. 근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요. 코드로 다루는 건 알겠는데 까만 터미널 창이랑 코드 한 줄은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나 일반 분석가들한테는 너무 불친절하지 않나요? 블룸버그 단말기가 비싼 이유가 그 강력한 UI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오픈비비 팀의 진짜 영리한 전략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완벽하게 분리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썼거든요. 아, 오픈소스는 엔진이고 껍데기는 따로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로컬에서 돌리는 오픈소스 코드가 엔진이라면 이걸 브라우저상에 세련된 대시보드로 시각화해주는 게 바로 오픈비비 워크스페이스입니다. pro.openbb.com이라는 웹 기반 엔터프라이즈 UI가 그 역할을 하죠. 아하, 그래서 자료에 연결 튜토리얼이 그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군요. 로컬에서 명령어 치면 그 유비콘 통해서 패스트 API 서버가 로컬호스트 6900번 포트로 띄워진다고 나와 있던데요. 네, 그 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볍고 빠른 패스트 API를 통해 내 노트북이나 사내 서버가 순식간에 독립적인 금융 데이터 서버로 변신하는 거예요. 내 노트북이 서버가 된다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해서 앱스텝에서 백엔드 연결 누르고 자기 로컬 주소인 6900포트 입력만 하면 됩니다. 테스트 버튼 누르고 애드 누르면 연동 끝이죠. 잠시만요. 그 구조를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안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겠는데요? 보통 기관들은 자기들 커스텀 데이터나 포트폴리오를 외부 클라우드, 사스에 올리는 거 극도로 꺼리잖아요. 데이터 유출될까 봐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이 방식이면 내 민감한 데이터랑 처리 로직은 철저하게 우리 회사 내부망 로컬 서버에 딱 가둬두고 껍데기인 UI만 웹에서 빌려 쓰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네, 기업의 핵심 자산은 방화벽 내부에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고 웹 UI는 단지 시각적인 렌더링을 위해 로컬 서버랑 통신만 하는 겁니다. 통제력이랑 보안성은 다 챙기면서 최종 사용자 경험은 수천만 원짜리 상용 터미널 못지않은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거죠. 와, 인프라랑 보안 딜레마를 이런 식으로 풀다니 진짜 똑똑하네요. 그런데 이런 방대한 생태계를 단일 기업이 다 유지 보수하고 업데이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커뮤니티의 힘이 필수적인 겁니다. 자료를 보면 이미 256명 이상의 기여자가 참여하고 있죠. 아, 맞아요. 게다가 라이센스도 AGPLv3 라이센스를 채택했던데 기업용 오픈소스에서
이건 꽤 강력하고 까다로운 라이센스잖아요. 맞습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의 집단지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죠. 이 코드를 가져다 네트워크 서비스 만들 거면 네가 수정한 코드도 똑같이 공개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거대 IT 기업들이 쏙 빼가서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유료 서비스 만들고 커뮤니티에는 기여 안 하는 그 이른바 먹튀를 막겠다는 거군요. 네, 강제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둔 셈입니다. 자료의 기여 섹션만 봐도 디스코드를 통해 버그 리포트나 기능 제한이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말미에 별 눌러달라는 밈스러운 문구도 있을 만큼 분위기가 유연하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적 아키텍처 훌륭하고 보안성도 챙겼고 256명 이상의 똑똑한 개발자들이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습니다. 당장 터미널 열고 애플 주가 뽑아서 완벽한 퀀트 트레이딩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지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요. 조심하셔야 할 타이밍이죠. 그렇죠. 기존 금융산업에서 막대한 돈을 내고 블룸버그 같은 걸 쓰는 이유는 결국 데이터의 절대적 신뢰성이랑 오류 발생 시의 책임 소재 때문이잖아요. 만약 이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데이터 오류가 나서 내 포트폴리오가 박살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오픈소스 금융기술의 가장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냉혹한 현실이요? 자료 마지막에 명시된 면책 조항을 절대 단순한 법적 방어 수단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아주 명확하고 치명적인 한계가 서술되어 있거든요. 첫째, 오픈 비비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 뚫어서 데이터 보기 좋게 가공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원천 데이터 퀄리티나 타이밍 오류까지 그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책임져 주진 않는다는 뜻이군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클릭 한 번으로 전문가급 데이터를 얻다 보면 너무 쉽게 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맹신하면 안 되죠.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정보의 품질이나 진실성까지 상향평준화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면책 조항은 더 뼈아픈 경고를 던지는데요. 어떤 경고죠? 금융상품 거래는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오픈비비 측은 사용자의 거래 결과나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아주 명확히 못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문법으로 보면 무서운 이야기네요. 기관 투자자들은 벤더랑 철저하게 계약 맺고 손실 나면 책임물을 안전장치 다 해두는데 오픈소스 위에서는 그 리스크를 사용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거잖아요. 도구는 무료로 줄 테니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네 몫이다. 약간 이런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기술 장벽을 허문 건 맞지만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본질적인 장벽까지 허문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데이터가 너무 쉽고 반대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슬하게 데이터를 걸러내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서에서도 결국 필요한 경우 면허를 가진 금융 전문가 조언을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군요. 네.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고통을 덜어준 만큼 절약된 시간을 데이터 검증과 위험 관리, 본질적인 전략 고민에 써야만 이 강력한 도구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구조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한번 연결하고 어디서든 소비하라는 이 플랫폼의 철학은 파편화된 금융 데이터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오픈소스의 반격입니다. 퀀트, 엑셀 분석가, AI 에이전트까지 하나의 백엔드로 묶어내면서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UI를 유지하는 설계는 정말 놀랍죠. 하지만 동시에 기술적 편리함이 투자 리스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아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결국 판단은 인간의 몫으로 남는 법이죠. 네, 오늘 이 플랫폼합과 한계를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심층 참고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AI 에이전트가 직접 금융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MCP 서버를 지원합니다. 인간 개입 없이 AI가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다는 뜻이죠. 동시에 면책 조항에서 데이터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향후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이런 오픈소스 인프라를 통해 수집한 불확실성을 내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로 속도를 겨루며 스스로 자동 매매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때
이 통제되지 않은 데이터의 불확실성은 미래 금융시장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요? 잘못된 데이터 하나가 수천 개의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움직여서 시장을 붕괴시키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나비 효과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이 묵직한 질문을 남겨두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